이건희 회장이 삼성 최대 주주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았는데 직접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 서류에 이 회장이 자필 서명도 없는데 금융당국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해 여중생 부모를 S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모 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경찰이 귀담아 듣지 않고 단순 가출 신고로 치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 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한 끝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받다 끝났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시생들이 많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현행법상 허점을 이용해 한 번에 수억 원씩 석 달간 70억 원 가까이 해외로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자금 유출로 의심될 경우 반출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세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헌혈이 줄어들자 헌혈하면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하나 더 주는 1+1 이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혈 감소는 혈액 보유량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병원에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혈액을 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중 통화수화부가 진통 끝에 3년 연장됐습니다. 4대 보복으로 꽉 막힌 양국 경제 협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늘 8시 뉴스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적격한 대주주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은 현재 와병 중이고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금융계열사의 최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병상에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당국에 제출한 사유서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개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범죄 전력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올해 2월 삼성금융계열사 8곳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이 심사 당사자인 만큼 서류 작성과 검토는 당연히 이 회장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서류에는 대표이사의 대리 서명이 있을 뿐 이 회장의 자필 서명은 없습니다. 삼성 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신 작성했고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뒤늦게 사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유서에는 이 회장이 와병 중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입니다. 제도 취지가 대주주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인 만큼 대주주나 법적 후견인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와병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심사 없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본인을 심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심사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격하다는 판단은 당연히 내릴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라서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삼성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삼성의 속사정은 뭔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 계열사 지배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거나 와병 중인 이 회장의 후견인이 된다는 건 바로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의 후계 구도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이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이 회장을 대신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님이 와병 중이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회사가 먼저 제출하는 걸로 했던 거죠. 여기에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을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서류 제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적격성 시비가 커질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본인 유고 상태이니까 대주 적격성이 있는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행법상 이건희 회장을 대신할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에게 가능합니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가족들이 합의를 못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자, 손승욱 기자. 이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결국 국민의 돈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적격성 심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정부가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것도 바로 이렇게 금융기관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최대 주주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돈을 막 굴리면 보험이나 예금 같은 국민의 돈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순환 출자다 뭐다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도 삼성은 이건희 회장,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 롯데는 신동빈 회장 이렇게 소위 1인자를 딱 집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적격성 심사는 얼마나 자주 하는 건가요? 현행법상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내년 말 기준으로 2019년. 그래서 삼성의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2년마다 이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네, 결국 지금 상황을 봤을 땐 아무래도 후견인이나 후계자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한데 사실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심사가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9개 법안을 가운데 일부를 위반하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죠. 횡령죄, 뇌물죄는 이 심사 기준 법안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에 승마 지원을 했다는 외국환 거래법은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소심 최종심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횡령, 배임 이런 죄를 이제 금융기관 최대 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에 넣고 그리고 부적격 결정이 나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도록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수욱 기자였습니다. 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게는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오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직접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미 심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30명 넘게 남았고 재판도 최소 2달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하나같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무죄 심증이 상당히 굳어지지 않았다면 쉽사리 석방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속심사 당시 법원 청사의 절반에 달하는 구역이 통제되고 10,000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온종일 불편을 겪는 등 보안과 경비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고려 대상의 하나였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에 강하게 반대해온 변호인단은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검찰은 곧바로 새 구속영장 집행 계획을 알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시한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새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친박단체 의원들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구속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정치합시다. 대한애국당 측은 내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 남는 궁금증들을 잠시 뒤 사실은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딸의 친구를 특정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을 드러낸 이영학은 범행 당시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선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정신이 들기 때문에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영학은 엄마 역할을 할 대상이 필요하다며 딸에게 친구인 김모양을 집에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집에 온 김양에게 딸을 통해 준비해둔 수면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신경 안정제까지 추가로 먹였습니다. 김양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저지른 이영학은 김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이 부인이 사망한 이후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고 유인이 쉬운 딸 친구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인과 관련해 이영학이 성매매를 시킨 의혹과 성폭행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영학의 범행에 희생된 피해 여중생의 부모를 SBS가 오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부모의 실종 신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13시간 가까이 살아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딸을 잃은 부모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피해자 김모양의 부모는 고통과 분노를 참아왔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초동수사 부실을 피해자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경찰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딸이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의 이름, 즉 이영학의 딸을 분명히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구대에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만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라고요. 그다음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담아 듣진 않은 거지. 딸의 휴대폰이 꺼진 저녁 5시부터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이때 이영학의 딸 이모양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후 7시 33분에 저랑 처음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어디 있니? 예 만났는데요. 2시에 헤어졌어요. 우리 동네 앞에서. 그동안 경찰은 정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뒤 경찰이 친구들에게 전화해보라고 어머니에게 권했고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밤 9시가 돼서야 어머니가 딸이 이양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김양의 부모는 또 실종 사건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만 치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열하고 우리가 미쳐가지고 있는데 몇 척이나 이렇게 한 몇 번 오지 않고 가출은 원래 24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저희한테 그랬어요. 결국 초동 수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 청소년팀 직원들은 신고 3시간 뒤에 지구대로 와서 초기 수색이 거의 끝났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2시 한 40분이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가서 이제 지금 수색하고 있죠. 물어보니까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 됐다. 이후 교대 근무로 쉰다며 들어가서는 낮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도 안 했고 다음 날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양이 숨진 지 3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수사에 나왔잖아요. 살릴 수 있었다는 소리밖에 더 들으니까 지금 살릴 수 있었는데 경찰이 초동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경찰은 담당 부서가 초기 대응에 부실했거나 절차를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SBS는 이영학의 딸과 피해 여중생 엄마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단독 입수했습니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실종을 이야기하며 웃음 표시를 잇따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 김모양의 어머니와 이모양이 실종된 당일 밤 10시 반 나눈 통화 음성입니다. 그러면 12시 30분에서 뭐 했어? 미안한데.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네. 친구 만나러 가야겠다고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친구 만나러?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네. 전혀 능숙하게 들으시면 알잖아. 너무 능숙해요. 누가 그런 거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오히려 늦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 김양이 실종된 다음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이양이 피해자 김양의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김양의 실종 소식을 전하는 친구에게 근처에 나쁜 사람들이 좀 많냐고 하고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 하더니 웃음 표시를 잇따라 보냅니다. 이양은 김양에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수면제가 든 음료수 한 병을 마시게 하고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감기약과 몸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더 먹였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이양의 범행이 아버지 이영학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맹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첫 보고 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첫 보고 시간 기록을 30분 늦췄다는 건데 이 30분의 의미를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보고 시간을 늦춘 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겁니다.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요. 15분 만에 처음 지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새롭게 제시한 문서가 뭐냐면 첫 보고가 10시가 아니고요. 9시 3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지시를 15분이 아니라 45분 만에 내린 게 되니까 늑장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 4월 16일 오전 9시 반에 세월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날 오전 9시 반쯤의 세월호 상황입니다. 이 배 자체는 상당히 기울어 있지만 그래도 구조의 희망은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탄핵 심판 때 헌재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9시 반까지는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시 21분에서 23분 정도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9시 반까지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이다. 네,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고 그게 드러났다면 구조 실패에 대해서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9시 반 보고라는 게 꼭 실제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9시쯤에 이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고요.
이 10시쯤에는 보고 서류가 와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윤 전 추 전 행정관의 말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있던 곳은 집무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적인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침실, 개인 식당, 또 이렇게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일명 거울방과 붙어있던 곳이었고요. 세월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도 없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또 실제 첫 보고가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가 그래서 오늘 국가재난총괄기관을요,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혐의까지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파행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오전 내내 살얼음 판을 걷던 여야는 오후 질의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우리로서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도 출당 조치 시키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훈 위원장이 같은 여당 의원을 두둔하면서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뭐 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오후 국감은 시작 10분 만에 멈춰섰고 2시간 반 뒤에야 재개됐습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구성이 좌편향적이라는 야당과 적폐청산이란 여당이 격돌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게? 자, 한경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건너리 의원. 네. 역사 교과서 여론조작 문제로 어제 파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오늘 한국당이 공식 사과한 뒤 재개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건 얘기 안 하시니까 이런 선동하는 거야 지금!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러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받다 끝났습니다. 9달 가까이 된 헌재소장 공석 사태.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꼼수라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도 8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안팎에선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 헌재의 정상적인 체제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면 파행적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대표로서 결국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한 헌재 행정권이라든지 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소장이 비어있는 상황이 9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노량진의 한 마트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걸렸는데 이 과자값의 수백 배를 물어냈습니다. 혹시 경찰서 가게 되면 이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될까 봐 마트 주인이 달라는 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겁니다. 경찰은 마트 주인을 입건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마트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고장, 훔치다 들킨 사람이 쓴 합의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다가 못 나가게 하는 억압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좀 더 가중시켰던 것으로. 언제부턴가 이곳에선 과자, 라면 같은 상품이 자주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CCTV 30여 대를 설치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을 붙잡아 각종 협박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겁니다. 지난해 10월 라면과 소시지 3,000원어치를 슬쩍하다 걸린 한 중학생은 부모가 8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신상을 유기를 하겠다. 자기 가게 앞에다가 사진이며 학교며 이름이며 다 이제 기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더라고요. 한 재수생은 250원짜리 과자 하나를 훔쳤다 2,000배인 50만 원을 내놨고 6,000원 정도의 과자를 훔친 공시생, 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3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29명에게서 3,030만 원을 뜯어냈는데 이들 중 13명이 공시생이었습니다. 신분적인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피해자들의 어떤 소소한 잘못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응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경찰은 특히 주인이 가게 직원들에게도 이런 수법을 지시했고 돈을 얻어내면 이 중 10에서 30%를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없어지는 물건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주인 48살 김모 씨를 공동공갈 방조 혐의로, 직원 등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에 나갈 때 $10,000가 넘는 돈이라도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상한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30대 남성 일행이 여행 경비를 하면서 한 번에 수억 원씩 석 달 동안 무려 70억 원 가까운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출국 검사관실. 미화 $10,000,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휴대한 여행객이 출국 전 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지난 6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7일간 태국에 가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여행 경비로 신고했습니다. 가방이 여행 대만 같은 데다 깔아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죠. 5만 원, 5만 원. 책임 무겠다는 그런 협박하고 그런 거야 막. 이 씨를 포함해 지인들이라고 밝힌 남성 7명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고 홍콩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가 비트코인 사는 용도인데 내가 이거 다른 결제 수단이다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나는 비트코인 사는 자금이 아니고 여행 경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 경비라며 소지 현금을 사전 신고만 하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경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상 반드시 해주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불법 자금 유출로 의심될 경우 세관 공무원이 반출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상식을 벗어난 거액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자금 출처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돈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해가 갈수록 헌혈이 줄면서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적정 혈액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날이 180일이나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헌혈을 늘리기 위한 1+1 이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모은 혈액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긴 한 건지 장선희 기자 그리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적십자 혈액원. 한 남성이 헌혈을 끝내자 기념품과 함께 영화 관람권을 건네받습니다. 물병이나 여행용품에다 영화 관람권까지 끼워주는 1+1 헌혈 이벤트입니다. SNS나 그런 걸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영화 티켓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명절 전에 이벤트들을 자주 봐서 그런 거 서로 공유하고 커피 상품권이나 햄버거 상품권을 끼워주기도 하고 한 장에 3만 원이나 하는 수족관 관람권까지 주는 혈액원도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헌혈의 대가로 금전이나 상품을 줘선 안 되지만 헌혈의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헌혈자 확보가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으로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이 줄면서 이런 이벤트까지 펼치고 있지만 혈액 보유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선 매일 닷새치 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는 이 보유량을 맞추지 못한 날이 78일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3일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혈액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술 중에도 수술 후에도 빈혈 등의 치료 과정에서도 수혈은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수혈 3만 건 가운데 5천 건 정도는 할 필요가 없는 수혈이었던 것으로 자체 조사됐습니다. 수액이나 철분제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처방된 겁니다. 이 조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수혈에 쓰이는 혈액 128만 리터 가운데 21만 리터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겁니다. 게다가 소중한 혈액이 낭비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병원 연구 결과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을 때 수혈을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염률이 1.8배, 사망률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친 수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꼭 수혈해야 할 상황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수혈 기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사들은 예전의 수혈 관행에 젖어 수혈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수혈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혈과 관련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계몽이라든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또 수혈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불필요한 수혈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IDS 홀딩스라는 회사 대표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외환 거래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피해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 액수도 1조 원을 넘어서서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검찰이 이 정관계 인사들이 이 업체를 비호한 의혹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4년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수사 담당 경찰관을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S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앞서 IDS 홀딩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던 김 전 보좌관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IDS 홀딩스에서 정관계 로비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유모 씨가 구속되면서 IDS 홀딩스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정관계 인사 관리를 위해 영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보좌관, 구 전 청장은 물론 다른 정관계 유력 인사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진술에 따라선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 불렸던 금융 사기 사건이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따라 중국은 현재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처럼 독자 제재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철저히 지킨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 접경도시 훈춘의 수산물 시장입니다. 한 상점 주인이 수족관에 있는 대게가 전날 들여온 북한산이라고 밝힙니다. 다른 상점 주인도 북한에서 밀수한 털개를 팔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And this is North Korean crab? These were smuggled from North Korea. 화면을 촬영한 미국 CNN 방송은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훈춘 식당에서 북한산 대게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록강변 단둥 일대도 북한산 수산물 밀수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은 SBS 취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어민이 갓 잡은 조개류를 강 위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바다에선 대게를 밀무역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중국 정부는 지난달 대북 수입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고 수산물 수입은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북중 밀무역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중국의 단속망이 지나치게 헐겁다는 점과 이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걸 원치 않는 중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인공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인데 이게 동물 보호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진짜 고기만큼 맛도 있어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구운 미트볼, 바삭바삭한 닭고기 튀김. 흔히 먹는 고기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은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고기입니다. 동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근육, 지방세포와 함께 배양해 고기로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맛과 향은 여느 고기와 별 차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There's quite some intense taste. It's close to meat. 이런 인공고기는 잔인한 도축 과정, 분유나 메탄가스 배출 같은 환경오염 없이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나 광우병 같은 전염병 걱정도 없습니다. The reports from the FAO and the OIE, they will provide a good indication of those challenges moving forward over the next 30, 40 years. 이 때문에 빌 게이츠와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릴 같은 IT 기업 대표들도 앞다퉈 인공고기 기술에 수백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닭고기 450g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나 들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로 5년 뒤쯤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할 인체 유해성 검사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만기일을 넘기고도 안개 속이었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진통 끝에 3년 연장됐습니다. 이제 사드 보복으로 꽉 막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경제 협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만기가 끝났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 3년간이며 규모도 560억 달러, 64조 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만료 시한을 넘겨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은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선진국들이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외화 확보에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갈등 와중에도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은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과 이미 사드가 배치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판단은 제가 볼 때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합적인 하나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활용을 계속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주 열리는 중국 전국 대표 대회와 다음 달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다소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거치며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걸 비롯해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가계부채 대책 등 이달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연말 집값 흐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재건축 아파트는 0.36% 오르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남, 강동구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평균이 올랐을 뿐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파리 대책에 직접 영향을 받은 9월에 43%나 급감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전달의 10분의 1 수준인 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이달 안에 발표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은 연말 집값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기존 대출 금액까지 합산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신-DTI가 적용된다면 파장이 커집니다. 금융규제는 수요자를 직접 압박하는 만큼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마련 중인 것도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처분 매물이 시중에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와는 입장이 달라 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핵 위협은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군사가 아닌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we think the threat is manageable, but over time, if it grows beyond where it is today, well, let's hope diplomacy works. 북한이 아직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으며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못 된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대북 강경론의 입지가 좁아졌던 국무부에선 켈리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I see General Kelly out there, and I especially appreciated the kind remarks that he made about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work that we do here. 최측근인 백악관 2인자가 대통령과 결이 다른 말을 한 것을 놓고 엇박자냐 선악의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북 정책의 변화 시사냐 분석이 구구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북미 간 긴장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켈리가 말하는 외교는 대화가 아닌 제재를 뜻하므로 기존 최대의 압박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도된 역할 분담이든 엇박자든 한 가지 대북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악역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든 군사든 미국의 대북 옵션을 최종 선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좀 더 적은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 그만큼 쉬자는 분위기 속에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이 된다며 주 4일제를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김나은 씨.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주 4일제 정규직입니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 입사한 김 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32시간 일합니다. 주 5일제 직원보다 임금은 20% 적지만 복지나 처우는 동일합니다. 주 4일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집중하고 업무 로드 안 걸리고 로스 없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2010년부터 7년째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충북 충주의 한 화장품 회사. 직원들은 주 4일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꼽습니다. 자녀들하고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좀 가족적으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매출이 늘고 이에 따라 채용도 증가하는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100억을 찍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32명 정도였는데 16년도 말에 현재 2017년도 지금 9월 기준으로 17명이나 늘어서 일본 대기업들도 잇따라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주 4일제를 모든 산업에 일괄 도입하기보단 업종의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와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올해 정기 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과 보도,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사장은 SBS 제작 인원의 60%,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SBS 조직원들이 바라는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그 어떤 방송사 조직원보다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수익이 계열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윤세영 전 SBS 회장은 지난달 사임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했으며 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저희도 책임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올 연말로 예정된 방통위 제어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답게 오늘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9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제주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강원 산간지방의 단풍은 절정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단풍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은 20도,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이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기관들이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확인하고 또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업은 뒤로 미룬 채 의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이는 모습. 올해는 혹시나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나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